부동산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바보다. 제 강의 테마의 하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른쪽 상단에 한번 보시면 57%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할인율이 57%. 지금 이제 분양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입주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대구의 가장 중심이 어딜까요? 대구의 가장 중심. 소문도 네, 소문대. 네. 근데 여기는 제가 확언컨대 지난 한 30년이라는 어떤 그런 시절을 거시기는 게 어떤 그런 걸 볼 때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이곳은 부동산 가격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8년도에 있었을 때도 뉴욕에는 100억을 넘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여기가 지금 제가 떠났습니다. 다음 지도에 여기가 지금 오므로탈이에요. 여기가 스타일을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오므로탈이고요. 요게 지금 그랜드 호텔입니다. 요게 그랜드 호텔. 그랜드 호텔 하면 어딘지 아시겠죠? 이 앞에 큰 길에서 똑바로 내려가면 법원 지나가지고 제일 큰 사거리가 법원 애거리입니다. 법원 애거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랜드 호텔 바로 뒤에 보면은 여기 법원에 클레시아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분양을 했고요. 이게 언제 분양 입주가 분양 되고 또 이 준공이 작년 그렇기 때문에 왜 리드 사태가 벌어졌느냐? 코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3년이라는 세월을 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10% 압류했던 분들이 전부 다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상자 반환하고 있어요. 상가가 분양할 당시만 해도 몇백 대 1이었습니다. 저 상가가. 그랬던 상가가 전부 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놓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분양 가격, 여기 지금 보면 전용 면적은 이게 상가가 50%다 보니까 그 평수 있습니다. 이거 곱하기 2 하면은 분양 면적입니다. 분양 가격. 요 가격이 마이너스 57%. 자, 여쭤보겠습니다. 살까요, 말까요? 마이너스 57%. 예? 뭐라고요? 아직. 아직.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70% 정도 보시면 분명히 이게 지금 유동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제가 이제 그저께 가가지고 서울 출장 가기 전날 가서 전시를 다 봤습니다. 위치하고 보고. 그런데 보시면 이게 상가가 이제 1층부터 4층까지 상가고 바로 그 위에는 전부 다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이게 이제 공매로 하면서 마이너스 뭐 30% 40%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상가만 남은 겁니다. 상가도 여기 빨간 요 줄대가 있는 거는 또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40%도 나갔고요. 마이너스 30%도 매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7%도 최근에 한두 개가 나간 게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나가는 것들은 또 어떨까요? 위치,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어떤 저하고 맞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2020년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았던 그런 부동산 가격을 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살던 집도 팔아서 월세로 가.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는 그 월세 가는 그 비용 다 제하고도 그 집값만큼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유튜브에 올려놨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으면 싶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것 중에 핵심의 키워드가 뭐냐면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고도 또 기회가 또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내게 이렇게 왔는 이것을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도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테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험이다. 최고의 재테크는 보험입니다. 제가 황금도 이거는 말씀을 드려요. 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산가분들이 보험을 넣는 것과 보통 사람들이 보험을 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그 구별이 똑같은 보험입니다. 우리 보통 서민들은요, 보험 왜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일반인들 사기 치려고요. 보험 사기 치려고. 80%가 보험 사기 치려고 보험 냈습니다. 제가 항상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왜 과잉 청구를 그러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달게 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정작 보험을 드는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보험에 보면 이제 부자들이 보험을 들어가는 부분은요, 보장성이 많을까요? 저축성이 많을까요? 저축성이 많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보험을 들어가는 어떤 어떤 비율을 분석을 해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어떻게 되느냐? 저축성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자는요, 거의 90%를 이걸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보장성 보험을 90%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보장성 보험을요, 부자는 이제 10%가 채 안 들어가요. 미만이에요, 보통. 근데 가난한 자들은요, 저축성 보험을 10% 미만. 완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왜 제가, 재테크에서 보험이 가장 좋은 재테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오늘 이제 엔화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2001년도에 22년 전이죠. 제가 직접 엔화 대출이라는 훈련을 만들어서 엔화 대출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이제 포항에서 오신 분들께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포항에 있는 이제 그 닥터분들이나 직성가분들, 몇몇 분들에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게 27호국도입니까? 저 우측으로 올라가는. 네. 그 국도변에서 안쪽으로 2km 안에 있는 산, 가격 부르면 무조건 사. 가격 부르면 무조건 사. 돈이 없어요. 오케이. 이자 낼 능력은 되냐? 그럼 내가 엔화 대출을 줄게. 연 1.6%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연 9.5% 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97년도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2001년도만 해도 대출금리 9.5%였어요. 신용대출이 보통 한 13%가 마이너스죠. 그런 시절에 제가 1.6% 일본도로 가져와서 주고 있어요. 공개사업을.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또 뭘 했겠습니까? 그 차액을 제가 보험에다 달아놨어요. 전부. 근데 왜 이게 보험이 중요하냐? 목돈을 만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의 규모가 곧 경쟁력입니다. 이 규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만약에 월납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곱하기 5년, 60개월. 그럼 얼마죠, 이게? 6억이잖아요. 근데 해약환급금이요. 5년 정도 넣으시면 해약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냐? 90%밖에 안 돼요. 9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 손해잖아요. 한 6천만 원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5억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인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내가 지금, 마이너스 57%인지 몇 %인지 간에 내가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이거 살 수 없어요. 맞잖아요. 먼산 불보듯 뻔히 기회가 와도 내가 이거 잡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저축금을 열고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10%야. 5억 4천이잖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412호가 이게 4층에 완전 코너짜리니까 끝내줍니다, 이게. 분양면이 80평이야. 근데 전용 면적이 39.7평이에요. 제가 가서 보고는, 이 자리는 정말 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뭘 또 보고 갔냐면, 여기 지금 2층, 3층에 한번 보세요. 2층에 2.85 라인이 있습니다. 208호. 208호 지붕을 뚫으면 308호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죠. 그럼 여기다 뭘 넣을까요?
외식은, 식당, 레스토랑. 자, 보세요. 368이 붙어가 있는 거야. 9는 없죠? 그럼 368 밑에 208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층에는 들어와서 2층으로 들어와서 3층에까지 이렇게 상가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목돈이에요. 규모예요. 목돈이 있어야 돼요. 목돈이.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어떤 기회로 인생이 바뀝니다. 부는 그렇게 창출이 되는 것이지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한다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꾸준함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가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어떤 몇 번의 기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 인생에 3번의 기회는 반드시 있다. 근데 그 3번의 기회에 내가 뭐가 없었다? 규모가 없었다 이 말이야. 나한테 또 기회가 왔어. 근데 나한테 규모가 없더라는 거야. 그럼 조금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눈에는 뻔한데 내가 그 선택할 수 없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10% 이거 손해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9억짜리 내가 4억에 사는데 이해되시죠? 이거 손해본 겁니까? 아니죠. 나한테 엄청난 기회를 갖다 줍니다. 이 규모가 기회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아주 좋은 사례라서 그 지금 저한테 이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 가봤어요. 가보고 좀 부탁이에요. 저한테 이거 좀 이거 좀 처리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처리해달라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려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보건 오탈이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뭐가 들어서고 있냐면은 IS 동서가 들어서고 있죠. 그죠? 여기 부산 이주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안경 1km 내에 상권이 이 주거거리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짓고 있는 거 많아요. 그러면 이 상권이 반드시 살아날 거다 안 살아날 거다 이거? 이건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 16년 지나면 이렇게 차별화가 돼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차별화를 통한 부가 창출돼가지고 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극명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어디에 똑같은 부동산을 어디에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자산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4억으로 샀는 이게 410여 쪽, 이 자리가 40억이 되는 시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네? 왜? 폭발적인 편하고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만 있다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여기서 빠지면, 그래, 이런 걸 계산하면 해보세요. 이거 60% 잡고요. 여기 10% 더 빠지나 덜 빠지나 더 찍을 게 아닙니까? 4억이나 3억 6천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 여기 있다가 꼭뭐 7%에 기다릴 수 있어. 지금 잡아도 늦지 않지. 이 끝에 봤자 10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오늘 이거 내드리는 걸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꼭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제가 서울에 MGM이라는 우리나라 최대 시행사에서는 이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지금 새마을금 어때요? 뱅크는 어떤 것도 뉴스 난리죠. 저는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저거 벌써 한쪽은요. 줄줄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라 하는 것은 위기가, 내가 위기의 주인공이 됐었거든요.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자산이 내가 보유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돈, 세금 없는 돈, 어떤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돈. 이게 되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속도가 빠릅니다. 변환.
자, 부동산 자산은 내가 보유를 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속도가 빨라야 되죠, 이건 너무 가장 늦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내 자산에서 속도의 변화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자산이냐, 없는 자산이냐에 대한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고서 내가 자산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리고 또 1, 2, 3, 4층에 따르는 이게 분양가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보면 1층 같은 경우에는 13평짜리가 13억이에요. 110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이게? 그죠? 1억이에요. 상당한 평당 1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시면 아 이렇구나. 근데 이게 또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보다 좀 더 빨리. 서프라임 모기 사태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산이부터 제니스 저거 2006년도에 줄 서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2억 5천까지 붙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지 마세요. 내가 저 분양가에 마이너스 50% 사줄게요. 사지 마세요. 현금께서요. 반드시 빠집니다. 2006년도 2박 3일 줄 서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뜻다방들이 서울에서 관광버스 18대 동원해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차놓고요. 월드컵 경기장에 그거 쭉 갖다 놔놓고요. 3일 먹을 거 갖다 놔놓고요. 그래 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시죠? 천지를 모르고 막 아파트 막 청량 막 들어가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전국으로 알려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률이 얼마나 600배니까 이렇다. 다 가짜예요.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다 사기예요. 그만큼 이 등락의 폭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뭐 평당의 건설비가 뭐 1,000만 원이고 뜨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한번 보고 그런 증거들이 이번 주에 뉴스 속에 여러분들은 구별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고 이렇게 가고 틀림없이 이렇게 간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반 정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만든 이 부자반 정신입니다.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앞으로 1000년 만년이 가도 이 부자반 정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부자가 되느냐마는 뭘 결정하느냐? 규모를 만드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자는 반드시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라. 이 기회랑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100%. 100년의 시간. 그리고 내가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기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탕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도, 보장성 보험 90%. 이번에 로또 하나 터졌잖아요. 그 뭐죠? 캄보디아의 그 안에 그 보험을 25개를 냈대요. 근데 그 보험금이 100몇십억이래요. 근데 이겼어요. 그 남편이. 만삭인 아내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 앞으로 25개나 보험을 내가지고 그 보험이 있고 100억이 넘다 보니까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당연히 컴플레인 하겠죠. 여러분들은 보험약관 읽어봤나요? 안 읽어보시죠? 저는 보험약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험금을요. 보험금 약관 있잖아요. 보험금은 2년 안에만 주면 보험회사에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무조건 손을 봐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억 단위만 넘어서면 무조건 소송 들어가요. 왠 줄 아세요? 2년 뒤에 주는 문체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 플러스해서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거야. 무슨 얘기냐? 공시이율 예를 들어서 자 3.5%로 연체이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 여러분 가서 대출 받으면 얼마예요?
월 9%. 자, 10억이라는 내가 보험금을 소송 걸어놔. 이해되시죠? 그러라고 2년 뒤에 주는 거야. 2년 안에 하면 주면 아무 문제 없어. 경고장도 안 받아.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험약관이에요. 2년 안에 하면 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럼 2년 동안 더군다나 이거 소송 걸으면 어떻게 돼요? 결정 나야 뭐 돈을 주든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을 계속 들릴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겼긴 이겼는데 언제 줄지 1심에서 완승했어요. 남편이 의도성이 없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 왜?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보험회사 소송을 걸어요. 삼성생명, 미래에서 전부 다 걸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자, 100억이라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5년쯤 지나면 이 보험회사는 얼마나 벌 것 같아요? 뭐 5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 구조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금융기관 중에 1등 노동은 누구라 그랬죠? 은행, 2등 증권사, 3등 보험회사라 그랬죠. 보험회사가 100억을 가지고 얼마나 버느냐가 이제는 약 26%의 수익이 됩니다. 평균 26%. 이해되시죠? 그러면 곱하기 3년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은 3년만 갚으면 100억 남아 이미. 늦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소송 그래 안 들어요? 그래. 그래서 외국계 보험사에 들어가고 이유 불면 3일 만에 준다. 이걸 처음 시행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프로덴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프로덴셜이라는 자산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선진을 하고 건드려요. 그게 후진 한국 금융과 선진 외국 금융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주고 소송부터 걸고요. 외국사는 아니에요. 먼저 지급하고 소송 걸어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보험료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국내 보험사랑 외국 보험사랑 40%가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런 거 제가 일일이 다 수도 없이 긴긴 밤들을 연구를 해갖고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과거에 오랜 세월. 지금도 똑같다. 여하고 됐지. 그래서 가난하고 싶으면 실손보험 드세요. 가난하고 싶거든 실손보험 같은 거 해봤어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제일 첫 병이 내가 실손보험을 들어간 것이다라고 발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 보험을 들기 때문에 내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당연히 내가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기꾼이 됩니다. 얼마나 사기가 많이 났어요? 내가 실손보험을 들면서 내 몰라. 내가 병원을 네 군데나 했다 했죠. 근데 병원을 가면요. 선생님 실손보험 들릴 가입하고 있죠. 그럼 잘 됐네. MRI 한 번 찍고 두 번, 세 번 더 찍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모르는 거야. MRI 가격이 뭐 의료보험 청구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얼마나 가져올지 내가 알아볼라. 모르죠? 이해되죠? 그러다 우리 한 3방 빡빡 찍는 거야. 그 국고 재정 받아라. 그거 뉴스도 보면 찍어라.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느 날 그 사기에 동조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과다 청구 또는 이렇게 해서 빠지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보험 사기로 20조 진짜 부러운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실손보험이 있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하러 가도 되는데 당신 보험도 다 했잖아. 그래 우리 보험 처리해주고 난 병원 좀 묻어 있을게. 이거를 니 내일 아니고 막 공조 막 해요. 전국이 다 사기꾼이야. 나도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거겠어.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이 못한 거지. 그게 아니라 병원, 그 다음에 개인, 정부 모두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의 이익 구조가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산 운용 능력이 외국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제가 홍콩을 가가지고 홍콩 금융계들을 제가 쫙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20년에도 가가지고 제가 이제 홍콩에다가 이제 해외 금융 자산 쪽으로 여기를 운영하고 하려고 홍콩을 갔었었는데 2020년 1월 15일 나가서 18일 들어왔거든요. 근데 23일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금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금융감독원도 갔다 오고요. 전부 다 하고 제가 못한 케이스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홍콩보험이라는 이름의 그런 어떤 해외 스위스 비밀 계좌 같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것을 제가 해가지고 한번 이 낙후된 어떤 금융에 좀 경종을 좀 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터지는 바람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뭐 또 이게 나 요번에 이거 못 사 후회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 안 온다 또 온다 무조건 100% 온다. 내가 못 사면요 내 딸이 사면 되고 내 아들이 사면 돼. 신경 안 써도 또 와. 반드시 와. 다음번에는 꼭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반드시 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마누라하고 자식들 다 바꿔주고 이제 제가 가장 이게 제가 바꿨습니다. 이게 뭐 200몇십만 원을 하는데 이런 거 할부를 제가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138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2달 연속 줄면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을 지났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합니다. 이거 한국경제TV인데요. 이렇게 원래 사기치는 거예요. 뉴스들이 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 뉴스 말고 몇 개의 뉴스들이 이번에 올려드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미분양이 급증할 수 있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해가지고요. 지금 연간 분양률이 무려 25만 가구를 밑으로 201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분양 자체가 전에때문에 미분양도 더 적었다. 근데 지금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약간 20만 호 이상 아파트가 근데 지금 정부는 맥스 뭐라고 발표하고 있는지 아세요? 7만 호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현장통이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 들어오는 정보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부동산 관련 통계를 불임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느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파트 이런 것만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개인 주택업자가 짓는 빌라는 어떨까요? 통계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믿으면 절단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최소한 아주 목 좋아 위치 좋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아이가 막 중에 사거든요. 최소한이에요. 마이너스 40% 정도 사시면 되잖아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뭐 천원씩 좋은 몫이라도 이거 지금 보면은 브레이크카드 지금 붙고 이러잖아요. 어때요? 저게 이제 그 번개표 브레이크카드거든요. 저거 하나 걸으면 10만 원이에요. 언제 그런지 아세요? 저거? 금요일 밤. 예. 백화점 딱 신청하면요. 한 개 갖다 그러면 10만 원씩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딱 주면 20개를 핵심적인 사거리 이런 데다 걸어준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이 나는 저보다 더 심한 지금 약간의 무슨 알파 플러스 500만 원 뭐 입주할 때까지 어떤 비용도 안 들어가는 이런 식인데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브레이크카드들이 곧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여기 브레이크카드 나올까요? 안 나오고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에요. 저하고 해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갈 이유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다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많은 사람들이 건설회사 그렇다면, 야, 우리나라 건설회사 이렇게 집도 뭐 PF 대출 구시대 이렇게 하면 건설회사 망할 거 아니냐?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합니다. 지금 해외 목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해외 목소리. 그래서 지금 뉴스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에너지 사업, 수소 플랜트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옴시티,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뭐 포탄 이제 미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줬어요. 왜 줬는지 아세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우리의 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럼 최소한 초과라도 몇 개 줘나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하게 폴란드에 지금 무기 파는 거 아니에요. 지분 측면. 이게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전쟁은요, 절대로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 싸움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장사 절대로 안 합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단계 더 나를 수 있었는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에도 큰 덕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주 히트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라크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앞에 걸프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쿠웨이트를 침공을 합니다. 쿠웨이트가 나라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기가 계산 나름 안 왔어요. 저렇게 장기적으로 갈 줄은 사실 몰랐는데 전쟁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40년 걸려 저 무기가 엄청 했어요. 걸프들도 말 갖다 쏟아붓어. 그래도 다 소진이 안 되니까 재고가. 신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기존 무기도 소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뭐 방위산업이다, 그다음 우주 항공개발 이런 로켓 산업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디다 처리를 해야 될까? 근데 마침 울고 싶은데 미국이 딱 울고 싶은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딱 한 거예요. 바로 그냥 찾아주고 있잖아, 쿠웨이트. 찾아주고 쿠웨이트한테 얼마 받은 줄 아세요? 5조 달러. 5조 달러. 다 갖다 소진하고요. 그거 몇 배로 받았어요. 나라 찾아준 데가. 그렇게 미국 경제가 다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이런 건설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서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음이다, 그 다음 네이버 서버가 어딘가요? 지금 제주도. 이해되시죠? 구글의 서버가 어딘지 전 세계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메인인지 몰라요. 어디 예측 카드라는 나와가 있는데 왜? 그거 위치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우리 지난번에 SK ICT가 어디죠? 저쪽에 경기도 쪽 어디요? 그 카카오의 서버 다운되고 난리 났었죠. 그 서버 센터에 뭐가 났나요? 불 났잖아. 데이터 센터에 불면 그러한 것들을 자 국내는 굉장히 많이 꽉 차가 있어요. 이미 뭐 특별히 건설할 만이 되는데 근데 해외는 어때요? 우리보다 후발주가 더 지금 천지잖아요. 맞죠? 발음이라고 뭐 네옴시티 이런 것들 보다 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운 어떤 사업이 하나 우묵도 오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심 항공 접근이다. UAM이다. 뭐를 타고 다닌다 이제? 드론.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오랜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바카르 기사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네이버나 그리고 드론 사례부 검색해봤어요. 우리 군이 드론 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2주 전에. 여기에 사령관은 소장급이래요. 투스타. 이게 무슨 얘기냐. 현대전에서 그리고 미래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드론이 지금 차지하는 게 무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갖고도 어디서요? 서울에서 있잖아요. 평양에 내가 적시적소에 원하는 놈
정확히 얼굴까지 딱 확인하고 그럼 죽여. 뭐가 날아가서요? 드론. 이해되시죠? 근데 야, 이게 드론과 발카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게?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보안. 전부 가상화폐는 다 아는데, 블록체인이 보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드론 사령부에 지금 아직까지 언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기존에 인터넷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향후에 보안은 점점 더 강화되면서요. 블록체인 통신망. 이게 얘기 좀 나오다가 좀 조금 들어가서 핀테크 하면서 블록체인 통신망이 반드시 우리 세상 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이번 주 나온 뉴스 중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 블록체인 통신망에 우리 지금 보면 뭐예요? 예전보다 우리 지금 다 이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2G, 이제부터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3G, 4G, 5G, 6G까지 나왔어요. 지금. 뭐예요? 다 전송 속도죠. 자, 통신망의 핵심이 뭡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근데 블록체인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명령어를 통신을 전달해야 돼. 야, 문 열어라. 또는 총 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띵띵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의도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블록체인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자, 드론을 움직이는데 그 통신망의 블록체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절대 강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주일에 3일, 4일씩 발카리 현대포가 계룡대 드론 사령부 청설 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좀 안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통화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메이크를 한다. 계룡대 계속 내용을 제가 배우면서 적어줘야 되는 거 맞다. 내가 물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맞죠? 왜? 뉴스가 맞거든요. 틀리거든.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 무조건 블록체인으로 이기냐. 그래, 해커들이 해킹한대. 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른 쪽 들고 그냥.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체인 특출만 전성속도 세계 1위 기네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개인 신원증명 서비스, DID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속도가 좌지우지예요. 우리나라 전체, 지금 현재 나의 개인 신원증명, 우리 정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전산 딱 열면 다 나오죠. 그 뭐랄까? 국가24? 정부24? 맞아. 정부24 들어가면 내 어떤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보안대가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 어떤 무슨 자료를 막 다 틀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 신원증명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뭐가 된다? 블록체인이 됩니다. 이 통신도 블록체인이 됩니다. 이미,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5년 시장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정부 전산망 블록체인화에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 회사가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으로부터 투자받았던 와촌 병산 와촌에 원터피아 5천이 다음 주 목요일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호텔하고 전부 새로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그넷이라는 NFT라는 것으로 다 발행이 돼서 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 이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UAM이라는 것도 도심 항공교통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 드론 이착륙 비행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4인용 또는 뭐 6인용까지 해서 6인용은 꽤 크겠죠, 그죠? 보통 뭐 4인용 정도 될 거로 봐요. 영문용 택시 생각하고. 근데 그게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전철을 보잖아요. 그 기관차 있었어요. 경전철에. 없거든요.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블록체인 통신망이 아니고 일반 통신망이 어떻게 될까요? 절단 여기 누가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가 떨어질 뿐이 이거 들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 항공교통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면은 뭐가 있나요? 지하철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부산 김포공항을 갔다 오고 싶다. 김해공항을 갔다 오고 싶다. 이제 동촌에서, 이제 대구, 도로타리에서 여기서. 근데 비행기 대구에서, 대구공항에서 뜨는 게 없어. 아니면 또 마찬가지예요. 범어로타리에 내가 이제 뭐 IS 동서 거기 살아. 근데 옥상에 이런 이제 이런 비행기가 도심항공이 뜨고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위에 올라가서 타고 공항 가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는데 DID 서비스가 되면 예를 들어 출입국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뭘로 다 결정나요? 이걸로.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게 나는 누가 하냐 이 말이지. 그게 가령한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카카오톡 하나 깔듯이 메신저 하나 깔았는데 이게 뭘로 연결된다? 나의 아이디 지분, 나의 전자지갑 주소 같이 이런 암호가 정부전산망과 연결돼서 내가 어디야? 그런 식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얘기 중에 반대 얘기가 나와요. 제가 리더 패치에 대한 얘기를 언제 이제 누가 저한테 와서 부담 좀 해달라고 2007년도에 이런 게 개발이 되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에 인슐린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뭐 지금도 배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내일은 아시죠? 네. 이렇게 딱 tou치면 예. 지금 그 타워 있죠? 예, 그걸 제가 2007년도에 그런 중소기업이 저한테 와가지고 투자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비상적인 또 발굴도 하지만 투자도 하지만 그런 최첨단의 그런 정보들, 미래 먹거리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와가지고 먼저 접하게 돼요. 그런 문제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좀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AI 인공지능 혁명이다. 그래서 AT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IT, ET, BT, FT, ST, RT, 믹싱 돼가지고, 일단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ET. 괜찮아요? 네. 할수 없이 실밥을 이걸 보면 다 수술을 해가지고. 좋아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사실 수술 받고 왔는데 2주 만에. 박수 한번 주죠? 네, 힘도 주고. 그래서, IT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에너지 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뭘로 겪겠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의 금융에 대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요거 앞서서 사실은 이게 나왔었어. 핀테크. 사물 인터넷.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문 앞에 지금 오신 거야. 근데 대문 어떻게 열어줘야 돼? 근데 차에서 스피커로 말로 하면 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IoT 사물 기억나시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화된 암호화되면서 파이낸셜 이것과 금융이 합쳐진다 해서 핀테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RT 로봇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 현재 AI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혁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전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랬죠. 부동산 버블이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좀 아주 좀 기형적으로 갔고요. 미국도 저금리 통화 편차로 인해서 엄청난 부동산 보험이 일어났죠. 맞죠? 예. 그러나 그들은 서프라임 모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저는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AI 테크놀로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됐나요? 줄줄줄줄 막 0.75, 0.5 제가요 30년 스크랩하면서 신문 스크랩하면서 0.75 기준금 인상된 제가 처음 봤습니다. 30년을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하면서 0.75 인상되는 거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기준금리를 어떻게 0.75로 올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됐나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침체에 대한 그게 먼저 선반영. 뭐래요? 주식시장. 근데 솔루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 AI. 이게 솔루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뭐였죠?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반도체 경기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미래의 솔루션이 AI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어떻게 지금 이게 시장이 흘러오고 나스닥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폭으로 다시 반등을 합니다. 6개월 만에. 아시겠어요?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게 핵심이 바로 뭐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전 국민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누구? 삼성전. 이해되세요? 근데 이번에 이 AI 모델은 뭡니까? 비메모리 가치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비메모리 가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세계 엔비디아 회사.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TSMC라는 대만에 있는 그 회사가 수준이 300명 안 돼요. 시장 점유율은 큰데 그러니까 실속은 우리가 훨씬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한리스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명실상부 반도체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선놈들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중국에. 많이 팔아먹어요. 중국이 많이 유출돼가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힘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쇼크가 왔을 때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렵다, 힘들다, 금리가 막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딱 들어오는 거 어때요? 진짜 막 마이너스 P가 막 쏟아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57%인데 마이너스 40%에 작년 5월달에 해줍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이거 마이너스 40%에 처분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아니, 더 떨어집니다. 떨어질까요? 두 분도 보세요. 앞에 나중에 그 앞부분 빠지는 거는 유튜브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뭐냐?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비오는 날에도 멀리서도 오시고 이렇게 간다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스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스닥이 무려 40년 만에 최고로 가파르게 오르는 상반기, 무려 연초보다 32%가 올랐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어떠세요? 막 폭락을 했었죠. 또 뭐예요? 그 뭐지? 페이스북, 메타 폭락했었죠. 160% 상반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뭐 45,000원, 5만 원 됐더니 이게 뭐예요? 바닥이다라는 게 확인되니까 뭐부터 가요? 주가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73,000원.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선행지표예요. 바닥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려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이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김대표 그때 강의 들었잖아. 기억나요?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이 얼마에 투자를 했냐면 나스닥이 자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12,000을 갖다가 12,000포인트를 갖다가 떨어져 가지고요 9,000포인트를 왔어요. 월을 버티지 몰빵 같은 거 아시아요? 이때 뭐 투자할게요? 태양광입니다. 이때 월을 버티지 태양광을 하더라고요. 이야, 제가 감탄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태양광 회사에 그 투자했었던 과거에 비상장에 투자했었던 배신은 당했지만 뭐 손해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토텍이라는 그 포탑 상장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제가 꿈이 있습니다. 알죠? 그 회사에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그 회사에 약 46억 정도를 제가 투자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더 끝으로 빠졌어요. 지금 그림 그려놨잖아요. 얼마까지 빠졌구나? 7,600까지 빠졌어요. 자, 문제는요. 반등을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똑같이 9,000포인트가 됐어요. 워런 버핏은 수익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요때 이미 따올 수 있는 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려올 때 반등 시점에서 가장 강한 반등을 줄 미래 먹거리에다가 미리 돈을 갖다 놔요. 제가 투자 제일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해라. 먼저 여기다가 먼저 갖다 놔요. 그걸 여기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당시에 뉴스에 난리였습니다. 야, 월급 주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역시 맞았다. 이 9,000포인트가 돼가지고 더블 수익이 나자 세상은 난리가 났었어요. 역시 오마이 현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스무스 클래스를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위기가 그렇게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어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이런 증거가 이런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과정에서 반드시 규모를 준비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다시 애플이 3조 달러의 기업입니다. 자, 3조 달러 곱하기 1,300 하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야? 3,900조예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 애플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웃기는 얘기잖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기업 지금 우리가 좀 이겨보자. 성질해보자 해서 이렇게 스타디방에 오픈하고 있는데, 한 개의 기업.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미래 이 회사가 지배할 시장에 대한 가치를 미리 평가받는 걸까요? 이해되세요? 미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보다 앞으로 더 간다, 안 간다? 100% 더 갑니다. 100% 더 갑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안정된 투자는 또 이럴 때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이들이 그럼 무엇으로 갈 거냐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애플은 그동안 장중 10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적은 있었으나, 마감가 기준으로 10총 3조 달러를 돌파해서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장중에 3조를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3년 전에 우리 김 대표하고, 김현수 대표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그때는 이제 비상용 주식에 대한 스타디 아침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저게 기억나죠? 그래서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찬 아이폰이라는 필러 컨텐츠가 있어서 가능했다. 아이폰. 세상을 바꿨어요. 이 아이폰이. 이해되시죠? 근데 아이폰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도 내가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거기에
펀딩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말까입니다. 추가 때가 애플 아니 애플 텔레폰 제가 평생 기도제목이에요. 아버지 하나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만 주세요. 이게 제 평생 기도제목이에요. 그게 블록체인이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 블록체인의 전송 속도, 블록체인 통신망의 전송 속도, 이거 킬러. 제가 20년 전에 많은 전국을 다니면서 자산가 분들한테 많은 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우등하는 게 없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 이런 얘기를 제가 귀에 딱지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없이 했는 얘기였습니다. 아닙니다. 전 국민이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인터넷 운영 능력은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1위 가지고 우리가 1위를 해야 되는데 1위 가지고 애플 야들면 어쩜 스마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국민성이에요. 돈 넣는 27만 이거 나옵니다. 제가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요. 이거 나옵니다. 지금도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출시한 이래 약 20억대가 팔렸다. 자, 그들이 지배하는 20억대의 뭐가요? 기존 구매 고객이 여기다 뭘 집어넣을까요? 앞으로 뭘 넣을 것 같아요? AR, VR 시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시대가 옵니다. 제가 이거 스마트폰 한번 사라진다 했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이거 사라집니다. 테레비 모니터 이거 10년 안에 사라집니다. 뭘로요? 컨택트 렌즈 대신한다. 그래서 절대 반지라는 게 오늘 막판에 나옵니다. 제가 다 맞았습니다. 지금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그 인터넷에 있으니까 강훈씨 대단하다 그랬어요. 네. 세상이 그렇게 바뀝니다. 거기에 내가 먼저 내 돈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100만 원 가지고 그 100만 원 얼마 된다고요? 100억 된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을 법이죠. 100만 원이 100억. 뭐라고 이러십니까? 뭐라고 최선 다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제가 최선 다하는 거. 그거 팁니다. 그 하다 보니 자살했다니까. 억울해서. 뭘 억울할 거 뭐 있어요? 얼마나 없거든요. 자살 그 얘기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자, 여기 보면 애플은 1976년 캘리포니아주의 한 차고에서 시작했다. 스티브 잡스와 위즈니아기 잡스의 부모 차고에서 컴퓨터 조립키트 애플 1을 만들면서 애플이 시작했다.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발전한 것은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한 이유다.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IT 혁명을 상징하는 기기로 자리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우리나라 병역점이 있습니다. 2007년도 뭐가 나왔을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카카오 공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누가 먼저 알았다? 김범수가 먼저 알았더라. 애플이 등장한다는 김범수가 먼저 알았더라.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정부가 좀 도이다. 그 정부에 저와 여러분 주인공이 있자. 그게 오늘 지금 되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유. 안 들어보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IT 혁명을 상징하는 기본产品. 애플 시총 3조 달러 돌파가 특히 의미하고 있는 것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러졌음에도 이를 작성한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중국 소공장 노사 문제로 공급망이 차지하고 있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쿡 최고 경제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애플을 창업했는 스티브 잡스 죽었잖아, 그죠? 근데 그 뒤에 이것을 이어받은 팀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지는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비중을 줄이고 있다. 최근에는 비전 프로라는 또 다른 킬러 콘텐츠를 내어놓았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AI. 제가 이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조 달러가 아니라 3조 달러 아니에요. 이거 얼마 간다고요? 10조 달러. 10조 달러. 여기서 3배 이상 가.
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이 이상 같거든요. 또 보세요. 어떤 시대가 된다. 그런데 이가 철을 지켜서 속도는 누가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번미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14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열고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기 다 있습니다. 신문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격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네? 500만. 네, 맞아요. 460만 원.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이거 지금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완이 아주 취약한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블록체인 통신망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2014년 전국 애플워치 이후에 애플워치가 나왔었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미디어 패치 말씀을 드려요. 그 2007년도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시계로 왔어요. 그리고 삼성 SDS가 상장을 했어요. 삼성 SDS 뭐 하는 줄 아세요? 무슨 회사인지 모르시죠? 삼성 SDS가. 삼성그룹 전체 물류 모든 메카닉 시스템의 메인 타워가 삼성 SDS라는 회사입니다. 뭐 하려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여러분 구독하시면 돼요. 병원 뭐 하루 부터 내가 어디가 뭐 심장이 좀 안 좋아 갑자기 걸어가는데 어지러워. 근데 이게 상태 별로 안 좋아. 누가 온다? 삼성 헬스가 내 구독입니다. 그거 다 알아. 왜요? 절대 반지를 찍어 있기 때문에. 이 센서가 여기서 연결이 돼. 이걸 어디서 컨트롤 타워를 한다? 삼성 SDS.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떤지를 뭐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전혀 모르시는 거야. 이런 얘기. 그래서 시총 3조 달러 돌파한 애플이 시총 4조 달러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웨드부시 증권의 유명 애널리스트 다이얼 아이루스는 애플의 성장 잔정이 충분하다는 2010년 회계연도 애플 시총이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쯤은 때려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런 엔지니어도 아니고 무슨 개발자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애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애플이라도 핵심적인 미래 기업을 보완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에다 집중했고,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통신에다가 제가 집중했어요. 임플란트 2002년도에 제가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 임플란트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2013년도에 전기차 투자했을 때, 그 당시에 전기차 세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블록체인 통신이라고 해요. 뭐 지하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뭐 신앙하면서 이래 그죠? 조금 보세요.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미래가 오고. 싫든 좋든 제가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만 지금까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다 맞았습니다. 반드시 그러죠. 두고 보십시오. 블록체인 통신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문제는 통신의 속도와 보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가가 결국 그 기업의 최고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애플을 인가하는 기업이 한국에서 나온다라면 그 기업은 발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발해가 될 것입니다. 발해가 어딘지 알죠? 그 기업이 발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흥분했어요. 오케이! 그래!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발해라는 기업에 제가 같이 함께 하게 된 기회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저것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500이 되는데 하루 만에 200% 수익률을 맛본 세 종목. 그 무슨 얘기냐? 비상장 주식을 투자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 그런데 제도가 없었어요. 제가 이 신문 서류 올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상 하면은 200%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요, 400%가 오르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뉴스를 여기다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이 하면 국내 주식의 하루 등락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생겼는데 바로 새내기 주식의 경우 상장 당일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비상장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프리 IPO 하는 거. 자, 내가 프리 IPO의 기회가 내한테 왔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신랑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팔고, 조상도 팔아서 내가 기회 먹고. 400%가 가는 거야. 4배. 그러면 몇 배예요? 이 2배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 치면 몇 배죠? 2, 4, 8, 8배. 배가 아닙니까, 이거? 맞잖아요. 여기서 상장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 1년. 1년이 뭐예요? 800%고. 세금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교육이 아주 잘 됐어요, 강원 실시에. 우리 새끼 때문에 똑똑한데. 이런 제도를 알고,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는 한국거래소의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이 변경된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공모가의 90에서 200%의 시초가를 결정한 뒤에 장중에는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가를 기준으로 항상 상장 첫날 63에서 260% 범위로 등락을 했습니다. 시초가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상한가를 찍을 경우 이를 따상이라고 지칭하기도 했고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따상은 없어지고 따따블 공모가의 400%.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이렇잖아요. 시대는 원래 이런 걸 원해요. 앞으로 더 할지도 몰라. 저는 단어가 새로 등장이 아닌데 세 종목 모두 따따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200%가 넘는 수익률에 시장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가격 제한 폭이 길인 만큼 공모주가 첫날 높은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신속하게 균형 가격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노 시뮬레이션 상장 하반기에 코스피 대화를 기대하는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이노 시뮬레이션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서울 보증 그리고 로봇 대장주로서 두산 로보틱스도 국가지권 시장 상장에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출장 가가지고 지난주로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주택거리 볼까 싶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안테나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좀 큽니다. 진짜 단 100주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가더라고요. 저기 다 친구 같아요. 진짜 100주라도 받았으면 딱 좋겠던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윤정 이베스트 부분 연구원은 상장의 시장 변동도 확대를 주로 시초가부터 배수익이 가능해지면서 투자들 상장 후에 장내 거래에 앞서 공모 참여가 참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분이 9% 버티리얼, 부산 로보틱스, 서울 보증공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이 상장 예비 신청 측면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도 분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제일 아마 희발이 없는 회사가 아마 서울 보증공인 것 같아요. 이 한방 먹었다가 정리가 됐다가 다시 지금 가는 건데 문제는 평가되는 시초가입니다. 이게 낮다라면 이것도 낮다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하여튼 임박해지면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